Hello everyone. Welcome back.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친구가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줬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두 번째 추가 지문에서 paragraph 2에 나오는 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결국 이민이 메인 이슈가 아니다 라고 했었죠. 이 부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뉴욕에서 폭탄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 propagandist in California. 이 사람이 이 뉴욕 폭탄 사건을 기회로 포착했어요. 왜?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무술란 사람의 이민을 반대했었죠.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사람 직장이 뭐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lawyer였죠. 변호사였어.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선생님이 한번 추측을 해보면 자, 이 추측한 거야. 이거 절대로 이 지문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선생님이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 직업이 lawyer잖아. 그러면 뭐 자기 클라이언트나 뭐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하고 이 무슬람 사람들의 이민과 뭔가 연결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민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야 뭐 자신의 사건에 이익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뉴욕 폭탄 사건이 제공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원래 목적은 이민을 반대하는 거였다. 자, 그럼 세 번째, 조지 소로스 사진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 조지 소로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 조지 소로스가 전 세계 정치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하필 조지 소로스의 사진을 사용을 했느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조지 소로스는 자기 자신이 직접 홀로코스트를 살아남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일부 백인들한테는 이 사람이 엄청 눈엣 가시인 거야. 유대인인데다가 돈까지 많고, 게다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결국에 그 폭탄을 설치한 용의자가 그냥 미국 시민자였죠. 그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는 무관하게 계속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무슬람 이민 반대해라, 조지 소로스가 세계를 장악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 퍼뜨려지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은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이민이 실제로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 팩트보다는 그냥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 즉, 이모션이 대화를 주도하더라 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 부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혹시나 더 질문 있는 학생들은 꼭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쌤이 두 번째 추가 지문 마지막 영상에서 paragraph 11을 빼먹었더라고요. 다시 수정해서 영상 설명란에 링크 올렸었는데 혹시 못 본 친구가 많은 것 같아서 여기 상단에 여기 클릭하면 빠진 부분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가 지문 graphic organizer 작성하는 과제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해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쌤만 보기 아까워서 몇몇 친구들 작품을 뽑아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두 번째 추가 지문 graphic organizer 작성해가지고 학교 등교할 때 가져오라고 쌤이 과제 내줬었잖아요. 그거 작성하기 전에 다른 친구들 거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고퀄리티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색으로 막 그림 그리고 막 다채롭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여러 다양한 스타일의 그래픽 오르게나이저를 보면서, 똑같은 지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저 친구는 저렇게 작성을 했네 하면서 한번 자신의 틀을 한번 벗어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에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잘 참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쌤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고 힘이 많이 됐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추가 지문 체감 난이도 결과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추가 지문 결과고요. 보면 알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전학 혹은 자퇴까지 생각할 만큼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장난으로 막 자퇴 생각한다라고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나는 이번 테드가 너무 어려웠다. 나는 이 영어 수업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해먹겠다. 나 그냥 자퇴할란다. 라고 생각한 여러분들 있으시죠? 자, 그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제일 어렵게 느끼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영어가 어렵지? 나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야, 난 단어 뜻은 다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돼. 단어 뜻을 다 아는데도 이걸 맞춰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지. 첫 번째로 그래서 해야 될 건 영어가 어려운 점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 테드 추가 지문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스크립트를 나눠주죠. 스크립트를 나눠주고 미리 한 번씩 읽어보라고 혹은 테드 영상을 들어보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었잖아. 그럼 첫 번째로 내가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이 지문이 어렵다면 단어가 어려운 건지 혹은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첫 번째로 단어가 어려운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보던 영어 지문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외고에 들어왔어요. 2학년 때 되면 선생님이 주는 이 추가 지문 테드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물론 더 높아지고요. 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단어를 충분히 많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 2학년, 3학년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자, 단어는 그럼 뭘로 외우느냐? 단어 공부하라고 우리 부교재 뭐예요? 단어장 있죠. This is vocab. 단어 외울 거 선생님들이 미리 다 선정해줬잖아. 그럼 그거 외우시면 되겠죠. 우리 어차피 중간고사에 This is vocab 유닛 1부터 5까지 나가죠. 어차피 외울 거 더 꼼꼼하게 다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다 외웠다. 이미 다 외웠다. 그런데도 나는 단어가 부족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과 7과 외우세요. 기말고사 범위가 디스스포카에서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단어 공부해야 되는 거 지금 있는 걸로 외우시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단어 외워도 맨날 까먹어요. 자,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해야죠. 단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암기하는 건 도와줄 수 없잖아. 본인 스스로 외워야 되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15개씩만 외운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그러면 오늘 새로운 단어 15개 외웠으면 내일 또 새로운 단어 15개 외우고 어제 외운 거 15개 복습 한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새로운 거 15개 외우고 그 전까지 외운 거 복습 30개 추가해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식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귀찮죠. 단어 외우기.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귀찮음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명덕외고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그쵸?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 15개씩. 아니야. 10개씩만이라도 괜찮아. 아니야. 5개여도 괜찮아. 그냥 꾸준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습 꾸준히 하면서 점차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해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두 번째 추가 지문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얘기도 많았고 혹은 미국의 문화에 대한 얘기도 많았잖아. 근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나의 배경 지식이 없다면 조금 해석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추가 지문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background knowledge build-up이죠.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해석에 더 도움이 되니까. 두 번째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문법 실력이 약한 경우예요. 기본적인 문법 실력이 없으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예 몰라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수식어구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 전수민 선생님이 문법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문법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문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 제일 적기예요. 지금 인터넷 강의로 문법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돌려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뭐 문법 책이 있어. 공부하던 책이 있으면 그걸로 사용해도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엔 영어 실력도 똑같은 거야. 기초 공사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 그 위에 멋진 빌딩도 짓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게 단어와 문법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단어와 문법은 정말 계속 반복을 해야지 영어 실력을 쭉쭉쭉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계약 시기 동안만이라도 조금만 더 우리 욕심을 내서 지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명덕외고 학생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준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주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알려달라는 의견도 꽤 있었어요. 선생님이 강의 영상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원래 우리 수업은 절대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해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2학년 선배들한테도 물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만약에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쌤한테 질문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도 세 번째 추가 지문만큼이라도 첫 번째 것처럼 좀 더 꼼꼼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꼼꼼히 설명하는 거 기대하면 안 돼요.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업 전에 미리미리 예습으로 해와야 되는 거죠.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문장 계속 몇 번씩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우리 오리엔테이션 영상에도 말했듯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이미 설명을 해줬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 영어 시험 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잘 듣고 우리 기출 문제도 풀어봤는데도 시험이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 명덕외고 영어 내신 대비에 중요한 건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 정확한 해석을 스스로가 적어도 3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 말고도 자기가 스스로 스크립트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해석을 최소한 3번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어. 그러면 graphic organizer 그리는 것처럼 지문 정리랑 분석을 해야겠죠. graphic organizer도 한 가지 스타일로 그리지 말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그려보면 구조 파악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가지, 정확한 해석, 내용 분석, 이 두 가지를 계속 완벽하게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추가 지문에서 문법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글 폼 설문지에 몇몇 친구들이 문법 문제 나오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놈들, 얼른 가서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세요. 그리고 다시 재차 말하지만 작년 기출 꼭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대략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추가 지문은 바로 How bumblebees inspired a network of tiny museums인데요. 투표 결과 거의 3분의 2가 첫 번째 추가 지문을 뽑아줬어요. 첫 번째 추가 지문이 더 짧은 건지 어떻게 알았대? 아유, 신기해 죽겠어. 그리고 어떤 친구가 두 번째 추가 지문 강연자가 잘생겼으면 두 번째 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잘생겼냐라. 어쨌든 쌤 취향은 아니었어.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본격적으로 내용 분석 한 문단 한 문단씩 내용 분석하기 전에 첫 번째, 이번 추가 지문 내용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배경 지식을 쌓고 두 번째, 큰 그림 한번 그려볼 거예요. Let's get it! 꿀벌이 멸종한다면 우리 인간도 4년 이후에 멸종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Bees have a bad reputation, but they're actually pretty awesome creatures who are just misunderstood. Yes, we're all afraid of being stung, but the chances of that happening are actually quite low. Bees are crucial to the ecosystem, and life as we know it would be drastically different without them. So in this video,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how our lives would change if all the bees in the world disappeared. So what are bees? Bees are a type of flying insect and are a part of the same family that includes wasps and ants. There are actually more than 20,000 different species of bees, from the most common European honeybee to the furry bumblebees. According to fossil records, bees date back to around 100 million years ago, and since then have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development of the Earth's ecosystems. So why are bees important? Bees are an incredibly important factor in the reproduction cycle of flowers. They live in large colonies and feed on the nectar and pollen of plants. The nectar provides them with the energy they need to fly around, and pollen provides them with protein and other nutrients that they need to survive. Bees see different wavelengths of light than we do, so flowers act like colorful beacons to them. They fly in and collect as much pollen and nectar as they can before moving to another plant. Back at the hive, the unique structures and specialized bee within transform what is collected into honey, beeswax, royal jelly, and propolis. These products have been farmed by humans since at least the times of the ancient Egyptians and Greeks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During the collection of these substances, pollen also gets stuck on their bodies. So by flying from plant to plant, bees pollinate flowers as they go. They are regarded as critical pollinators and are responsible for the pollination of 70 out of the top 100 crop species of the world that feed around 90% of the human population. In Europe alone, more than 4,000 different vegetables rely on pollinators to fertilize them. Beyond those crops, they also pollinate countless other species of plants, which form the basis of every food chain. These plants are eaten by smaller animals that are then eaten by larger animals, and therefore the entire ecosystem relies on them. But if bees were no longer around to fulfill this role, then there would be catastrophic consequences. It would mean the loss of 70% of the most important crops in the world for human consumption, and a large number of food chains would be broken. Supermarkets would only have half as many fruit and vegetables as they offer today. There would also be major shortages of dairy because dairy cows, sheep, and goats all rely on bee-pollinated food. It would become far more difficult to rear animals for meat, so food prices would skyrocket. Diets would be restricted to crops and animals that didn't rely on bee pollination, things such as pork, chicken, rice, and corn.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malnutrition could become a major problem for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 Cotton would also cease to grow, which would force us to find alternative materials for clothing, and likely make fabrics far more expensive. All of these effects would send a sharp shock to the world economies, with people scrambling for the resources to retain the lifestyles that they have become accustomed to.
Although bees aren't going to disappear overnight, there is a serious concern about their falling numbers around the world. In the US, for example, there has been a 40% loss of commercial honeybees since 2006, and similar figures have been reported everywhere else. It's thought that this is happening due to a number of factors that are changing the environment. The greatest concern is industrial agriculture, which uses large amounts of pesticides targeted at other insects but also kills bees. The destruction of natural habitats to clear areas for farmland, as well as the change in global temperatures and weather patterns due to global warming, are also thought to be major contributors. But even though bee populations are already collapsing, it's not too late to do something about it. Ecological farming, which protects the environment by not using chemicals and encouraging biodiversity, is a great start, and wider protection of wild habitats would further support the growth of different species. Limiting the effects of global warming is also crucial because bee colonies require stable weather patterns to survive. But if all else fails and the bees do disappear, there's one option that remains: humans performing the pollination tasks themselves. However, this would require a great deal of manpower and would likely make food far more expensive than it is today. So in conclusion, bees are vitally important to the pollination of plant life around the world, and it would be catastrophic if they were to disappear. Food supplies would dwindle, whole ecosystems would die out, and even fabrics would become harder to produce. It's crucial that more steps are taken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and since there's already a good understanding of why it's taking place, measures shouldn't be too difficult to implement as long as everyone's on board with solving the problem.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영상 본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꿀벌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벌꿀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제 이런 것도 못 쓰는 거야. 그치? 꿀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유제품도 없어진대요. No more dairy products. 왜냐면 젖소들이 먹는 풀이 이제 꿀벌의 폴리네이션에 의존하니까 뭐 우유, 치즈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치즈 토핑 이런 거 치즈 쭉쭉 늘어나는 피자? 응, 못 먹어. 그리고 많은 과일과 채소도 사라지게 된대요. 커튼도 꿀벌의 폴리네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커튼도 없어지면 우리 커튼으로 만드는 옷들도 함께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비프, 소고기도 사라진대요. 소가 뜯어먹는 풀 또한 꿀벌이 폴리네이션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고기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이 돼지고기 아니면 닭고기로 대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 돈 벌면 뭐해, 이제 소고기도 못 사 먹는데.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없어지는 식품들이 많으니까 가격도 당연히 급상승을 하고 경제의 여러 면에 타격도 주겠죠. 그리고 먹을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기아 문제도 많이 심각해지고요. 자, 이렇게 꿀벌들의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World Bee Day를 지정을 했어요. 바로 언제냐면 May 20th, 5월 20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요? 시기적절한 추가 지문을 어떻게 알고 이걸로 투표를 많이 했어? 신기해, 진짜. 그래서 이 추가 지문 공부하면서 요새 이제 날씨가 또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벌들이 조금씩 날아다니던데 쌤도 예전에는 막 벌 엄청 무서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변에서 벌을 보면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너는 잘 살아남았구나, 그래 일 열심히 해서 우리 좀 잘 먹여 살려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꿀벌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꿀벌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글로벌 워밍, 뭐 environmental pollution, 뭐 대기 오염, 뭐 혹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 기아 문제, terrorism, 혹은 뭐 우리나라 교육 문제도 있을 거고요. 혹은 빈부격차도 뭐 더 심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점점점 더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또한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큰 문제들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추가 지문에서 왜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치? 티밍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티밍하는 거 말고 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아요? 뭐 분리수거 같은 경우도 분리수거 이거 맨날 뭐 100번 백날 나 혼자 열심히 해봤자 이거 뭐 이미 파괴된 환경이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분리수거 대충 하던데 나 혼자 분리수거 열심히 한다고 이게 뭐 별 도움이 되겠어? 혹은 요즘에 플라스틱 사용 자제하기 위해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테이크아웃 할 때 자기 텀블러 가져가가지고 텀블러에 담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아? 에휴, 그거 뭐 내가 플라스틱 용기 뭐 그거 한두 번 안 쓴다고 뭐 변하겠어? 어차피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 플라스틱 쓰는데 이거 뭐 나 혼자 이거 텀블러 가져간다고 뭐 환경이 보존이 되겠어?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이런 큰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고 시시하고 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해지고 그냥 맘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번 테드 강연자도 그랬대. 그래서 이 강연자는 이 고민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강연자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테드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볼 건데, 들으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전반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키워드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거 듣고 나서 쌤이 탑다운으로 큰 틀 잡아줄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If you told me 5 years ago that today I'd be delivering a talk about our individual power to make a difference, I would have cringed. It was my job to study huge global systems. I was a researcher at NASA using satellite data to study the big picture. You can see a lot of things from space, like every ecosystem on Earth being threatened from pretty much every angle, and global inequality in air and water safety. And these kinds of things would keep me up at night. And then outside of work, I'd use this bird's eye view while thinking about our huge social structures like education and media and healthcare. And it looked to me like they were all really struggling too. So I felt like the world was just trapped in this huge self-amplifying system that was just spiraling towards destruction. And of course, I wanted to do something about this, and I felt so small and utterly powerless. But I started to feel a little differently as my perspective shifted from the macro towards the micro. It began with bumblebees. I was using satellite imagery and field research to study these amazing, cute pollinators and to see how they were doing in the midst of their own environmental crisis in Southern California. And from the macro view, I saw 22-lane freeways, endless suburban sprawl, and water being diverted from parched rivers to grow lawns in the desert. It was pretty grim. But on the ground, there were actually some small opportunities for optimism. These tiny patches of resources known as habitat fragments. If the right kinds of plants were growing along the edges of a Costco parking lot, and if in the neighborhoods nearby there were native plants in people's gardens, and in the canyons that were too steep for people to put their suburbs in, there were native plants instead of grasses, then all of these in-between spaces would actually add up to create a network of habitat fragments. And this network meant that the bees could traverse through the concrete desert, feeding from and pollinating the native plants.
And these plants that the bees depend on and that the bees sustain are essential. They stabilize our steep hillsides. They provide food and homes to thousands of amazing species of animals. And critically, they're helping to curb our devastating cycle of wildfires by preventing the growth of those invasive grasses that fuel the vicious flames that we're all too familiar with. It's a really vital and interconnected system, and some people could see how they were a part of it. And so they acted as habitat fragment gardeners. They planted native plants in their yards, and they even were tending to the land in corporate parks and in public canyons. And in my research, I could actually see the impact that even one passionate gardener could make. And then repeated across the region, their habitat fragments were adding up to make a more resilient ecosystem. Not a perfect system, not by a long shot, but at least a system that was less likely to totally collapse under impending pressures like further development and drought. So I was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this lens when I found myself in the waiting room of a public hospital in Brooklyn with my partner, Charles. And we were sitting across from a group of teenagers who were slumped in their chairs and bored out of their minds and just refreshing their phones over and over again. And in a neighborhood with some of the lowest high school graduation rates in the city, this waiting room felt like a social habitat fragment, just waiting to happen. So we did some research to see what kinds of resources could we add to spaces like this one that would make an impact. And we settled on museums. Museums are the most trusted source of public information, more than the media and more than the government, but they also cluster in wealthier neighborhoods. New York has 85 museums in Manhattan, and the Bronx has 8, even though these two boroughs have almost the same size population. And then expensive tickets mean that a lot of people can't go to museums even if they live nearby. And these little injustices, they just go on, and they add up to create sweeping inequalities in knowledge and empowerment. Across the US, almost 90% of visitors to art museums are white. And even at the Smithsonian's network of free museums, almost half of their adult visitors have graduate degrees, which like 10% of the broader population has. So it became clear to us that even though museums are these amazing educational and social resources, they're not reaching everyone. And a lot of museums are aware of this and they're trying to change it, but there's all these structural hurdles that are slowing them down. So we set out to create a distributed network of museum habitat fragments. Working from a donated shipping container with the volunteer help of our friends and dozens of very generous scientists from all across the globe, we built our first prototype, the smallest mollusk museum. Mollusks are these tentacled, slimy shapeshifters like oysters and octopuses and the giant squid. And if you've ever seen an alien in a movie, then I'll bet you it was inspired by a mollusk. Their slimy sci-fi vibes make them really fun tour guides for a biology museum, and they can teach us about the systems that we all share with a wake-up call. Of all the animal extinctions documented since the 1500s, more than 40% have been our friends, the mollusks. So we tested this museum across the city to see if it resonated with all kinds of visitors, and it did. People really liked learning from it. So we built a fleet of tiny science museums, each one small enough to fit into pre-existing locations with information dense enough that they could still pack a punch, and they're modular so they can be distributed at a scale that can reach everyone. And then we partnered with libraries and community centers and transit hubs and the public hospitals so that we could transform their in-between spaces into habitat fragments for social learning. And fittingly, we named our fleet of museums Micro. Even though each habitat fragment is small, it provides the essentials. It draws people in so that they can explore and learn together in a social way. And then distributed across the landscape, we're able to invite people everywhere into conversations around science. When we partnered with a public hospital in the South Bronx,
we became the Bronx's first and only science museum. Yeah, it's really weird. And really quickly, families started coming by with their kids, and schools started arranging field trips, all to this tiny museum in the front lobby of the public hospital. And the museum became so popular that we started hiring local students to be museum docents so they could lead tours and activities for all the talented kids. And every spark of curiosity that we're able to fuel, and each new fact learned, and every new friend made at the museum, and every kid who can have a meaningful and important after-school job, it all contributes to a stronger system. So today, I try to keep the micro view in mind. I'm always examining how small actions can add up to create shifts at the macro scale of systems. And honestly, I'm seeing a lot of really good things. There are habitat fragments everywhere, nurtured by talented, passionate, strategic individuals and groups of all sizes who are building towards systems with more equal access to food and employment, healthcare, housing, political empowerment, education, and healthy environments. One by one, together, we're filling gaps, strengthening the systems that we're all a part of. We have to work on the big institutions too, of course. It's just that they're so slow, and we're living in the midst of rapid change. It's a defining feature of our time. So maybe in some cases, our small actions can be band-aids until the big guys catch up. But without us, what are they going to be catching up to? Am I still scared about the world? Yes. That's why I'm talking to you. The world needs so many more habitat fragments. So if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or powerless lately, then I am asking you to please try this very small strategy on for size, and let's see how it goes. Step 1, zoom in. It's not one huge system that's just barreling unstoppably towards destruction. What we have are many overlapping systems, and the ways that they interact determine everything. Step 2, look for the resource gaps, because that's where you can make the biggest difference. And do some research to understand how your ideas are going to interact with the systems that are already on the ground. Step 3, find the other habitat fragments. Find out how they can support you and how you can support them, because we're building a network together. And step 4, transform your fragment. You might not have the leverage to change multiple systems at once, but there are so many small, meaningful, and strategic things that each of us can do. And there are a lot of us, so it will add up. Thank you. 그래서 이 강연자는 first off, she starts the speech by introducing herself, right? She was a researcher at NASA and her job was to study the big picture.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들을 보는 거겠죠? 이렇게 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 진짜 우리 지구가 파괴되고 있는 게 이렇게 막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큰 변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해지죠. But she eventually figured out a solution, which was to change her perspective. 자, 그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 매크로라는 건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쌤이 우리 테드 추가 질문 공부할 때 왜 탑다운 공부법 있다고 했잖아.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탑다운 말고 바텀업 공부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매크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둘 중에 뭐겠어요? 그치, 탑다운으로 보는 거겠죠.
그럼 마이크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각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바라보는 것처럼 조그만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찾은 솔루션은 perspective을 macro perspective에서 micro perspective로 바꿔라 였죠. 자, 이미 이 테드는 여기서 끝났어. 이미 introduction에서 결론까지 다 나온 거야. 솔루션 나왔잖아. 그치? 이미 결론을 아예 맨 처음에 말을 해버린 거야. 이 강연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을 하고 이제 다시 어떻게 자기가 이 해결책에 도달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맨 처음에 얘기하는 내용이 자기가 나사에서 이제 리서처 연구원이었을 때 범블비를 리서치를 했대. 자, 우리 이제 모두 범블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알고 있죠? 이 범블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 매크로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미래 어때요? 범블비의 미래가 어떨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개체수가 확확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 범블비를 멸종위기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단 말이야. 그만큼 이 범블비의 퓨처는 암울하겠죠. 근데 이제 매크로 퍼스펙티브 말고 마이크로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즉 꿀벌종 그 종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눈앞에 날아다니는 꿀벌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왜 희망이 보였대? 얘네들이 habitat fragment를 짓고 사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자, habitat이라고 하면 서식지죠, 서식지. 근데 서식지긴 서식지인데 이 서식지가 fragment 형태로 되어 있대. 조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대. 서식지가 100% 완전한 게 아니라 뭔가 이 퍼즐 조각처럼 조각이 나 있었던 거죠. 집은 여기 있는데 꿀채집은 저기 가서 하고 또 저기 가서 다른 꿀채집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 프래그먼트를, 이 조각을 더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야. 즉 정원사, gardener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자기 집 화단에 좀 더 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식물들을 더 많이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파트 주차장 옆에 화단에도 좀 더 식물들을 막 심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르닝을 더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스피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직접 다른 분야에 적용을 시켜본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봤냐면 바로 뮤지엄에다가 적용을 시켰었죠. 자, 근데 왜 하필 뮤지엄이었어? 왜 하필 뮤지엄일까? 생각해보세요. 박물관은 교육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잖아. 그치? 근데 박물관이라는 게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동네에는 박물관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박물관은 입장료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내서 박물관에 갈 수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박물관이야. 그래가지고 이 강연자가 smallest museum을 만들었대요. 엄청 조그만 어느 장소에서나 갖다 놓을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었단 거죠. And the result was really successful.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할 수 있다. 어떻게? 요렇게 4step으로 하면 내가 조그만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탑다운 방식으로, 즉
매크로 퍼스펙티브로 이번 테드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퍼스펙티브, 그쵸? 발음업으로 한 단락 한 단락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 이번 테드는 따로 쌤이 가이드라인 퀘션을 만들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단락별로, 즉 패러그래프별로 토픽을 한 번씩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봐봐.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당연히 introduction이겠죠.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패러그래프는 토픽이 뭐냐면 바로 Speakers' concerns abo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토픽을 제시를 해봤어. 이런 식으로 각 단락별로 자신이 생각하는 토픽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에 이 단락은 그래서 결국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분석하면서 쌤이 생각한 토픽이랑 여러분이 생각한 토픽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쌤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week.